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디폴트가 나고 연쇄적으로 금융 쪽으로도 연결돼서 중국발 부동산 버블 위기가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죠.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대체 무슨 회사들이고 뭐 하는 애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하는 애들은 대체 뭐 하는 애들일까요? 얘들은 주거용 부동산, 주로 아파트죠. 이게 돈이 많이 되니까 이걸 개발하고, 상업용 부동산, 건물, 쇼핑몰, 빌딩, 유흥시설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인프라, 학교, 병원, 교통시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애들인데, 우리나라 건설사와 비슷하다고 보면 무방하죠. 그리고 헝다의 경우에도 보면 주거용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이게 아파트가 가장 규모도 크고 돈이 많이 되니까 그런 쪽을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완다라든가 비구이안 이런 애들이 규모가 굉장히 작다, 영세하다 그러면 무너져 봐야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규모별 요 순위를 이렇게 보면 비구이완도 그렇고, 헝다는 요번에 나가 떨어졌죠. 그리고 완다가 있고, 중국 해외발전, 녹지그룹, 중국 국영, 건축공정, 총공사, 보리부동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완다랑 비구이완이죠. 중국에 이렇게 큰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서 채무 불이행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일단 거의 90% 이상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선분양으로 주택이 지어진다, 아파트가 지어진다 보시면 돼요. 분양금을 받으면 선수금은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일시불로 내죠.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내게 되는데, 얘네들은 한 30% 받고 나머지 금액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고 이제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선수금하고 이렇게 담보로 맡겨둔 요 금액,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파트의 건설 비용만으로 쓰여야 되죠. 그래서 별도로 전용 계좌에 예치해서 보관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완다, 헝다, 비구이완 이런 애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다른 데다가 다 썼어요. 이 대금을 신규로 택지를 매입하는 용도로 유용해 왔죠. 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토지 매입 금액이 30%, 건축비가 40%, 마진 30%,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이제 100%로 결정이 됐다 하면은, 일단 사람들한테 토지 매입 비용 정도 요 30%를 받고 나머지 70%는 담보대출로 땡겨가지고 받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맨 처음에 받게 되는 요 선수금 30%, 이게 중국은 토지 매입이 토지 사용권이에요. 직접 토지를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 이런 거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채, 대출로 충당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토지 매입이라는 담보도 있고 요건 일단 가지고 있고 분양까지 다 끝났으니까 회사채도 발행 잘 되고 대출도 많이 땡길 수 있었단 말이죠. 토지를 일단 또 매입했으니까 요거로 분양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수금이 또 들어오고 그걸로 또 토지를 매입하고, 첫 번째 이렇게 분양을 한번 마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거의 무한으로 돌리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벌써부터 여기저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실상 회사채나 대출로 갔다가 모든 사업장을 대부분 다 쳐바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면 벌써 부실이 예상되죠. 그동안에 거의 2021년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중국은 부동산 호황기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거나, 근데 금리가 오르진 않으니까 요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미분양이 발생한다, 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자금줄이 막혀버리죠. 각 사업장마다 대부분 다 대출로 쳐바르고 있으니까 회사채로 연쇄적인 건설 중단과 디폴트가 발생한다. 이게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중국 주택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에요.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2016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도 쭉 잘 오르다가 2022년에 들어서면서 뭔가 이제 역성장, 이게 제로 이하로 떨어진다는 소리는 역으로 전년 동기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소리죠. 부동산 하락기에 2022년에 완벽하게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뭐 투기 목적으로 가수요를 발생시키지 않죠. 내가 투기 목적으로 한 채가 있는데 두 채 사고 또 뭐 세 채 사고 이러면서 가수요가 확 발생해서 부동산 시장이 쫙 올라가는 건데, 부동산이 이렇게 역성장한다, 하락한다,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분양이 굉장히 커요. 새 아파트에 3분의 1이 이제 빈집이다, 악성 미분양이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 중국 부동산 공사가 발표를 했는데 2022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 전체 3분의 1이 미분양 상태다. 대단하게 미분양이 심각한 게 또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토지를 매입한 비용을 가지고 얘네들이 30%의 선수금을 가지고 또다시 이 토지 사용권을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지을 만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얘들은 뭘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토지를 그대로 다시 또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토지가 잘 매각이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누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누가 이걸 제값 주고 다 사주겠어요? 여기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큰 땅덩어리 잘 팔리겠어요? 잘 안 팔립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매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든가, 아니면 일단 회사 돈으로 요 대출 뭐 이런 이자 있죠, 회사채 이자, 이런 거를 막 충당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요런 식으로 토지 매입하고 또 분양받고 선수금 받아서 또 새로운 토지 매입하고 했던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회사채 대출 이자를 충당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하강하면 이거는 뭐 끝장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왔었다는 거죠. 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사 현장이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죠. 회사채 대출로 계속 이자 지급도 잘 안 되는데 이 건축비를 계속 요거를 충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사가 나 모르겠다 배째라 하고 나서 건축비가 없으니까 그냥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터지냐? 자, 이게 2022년 9월 달에 헝다 사태인데, 헝다가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하다 말고 우리 돈 없어요 하면서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더니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상환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토지 매입비 선수금도 주고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다 했는데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이거 건설사의 문제로. 그럼 우리는 돈을 낼 수 없다. 우리가 돈을 왜 내냐 하면서 금융권에도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사회 문제 되는 걸 막으려고 막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 멈춘 거 막 다시 지금 살리려고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다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지금 비구이안이 지금 아파트가 중단이 됐어요. 지어지다가.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서 이제 환불해라, 천막 농성을 펼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또 지금 여기저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비구 위안에 이제 건설이 지금 되고 있는 아파트도 얘가 파산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가격이 반토막이 나버려요. 지금 다 지어지면 이게 반토막이에요. 담보대출을 껴가지고 해도 이거 거의 뭐 두 채를 샀는데 한 채 가격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환불해달라, 나 이거 돈 못 내겠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더 이상 못 내겠다. 지금 이게 사회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일단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뭐 국가가 대출해주든 누가 대출해서든 대출만 받아가지고 요거 다 메꿔가지고 건축 진행시키면 어쨌든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부동산 회사들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자꾸 일으키니까 2020년 8월부터 인민은행에서 어떻게 했죠? 3대 레드라인을 설정했어요.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비율을 70% 이하로 해라. 그래서 3대 레드라인, 순주 부채 비율 100% 미만으로 대출 안 해준다. 현금성 자산 대비 단기 부채 비율 1배 이상 유지해라. 이렇게 해놨더니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이런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2021년에는 선수금 이거 자꾸 투자하니까 요거 담보대출 금액을 출금을 제한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갑자기 헝다, 이렇게 대형 기업이 회사채 디폴트가 발생하고 건축 중인 아파트 건설 중단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헝다는 최근에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사업보고서, 한 해 동안 사업보고서 보면 자산 총액이 1조 8,400억 위안인데 약 331조 원이고, 요중에 부채가 얼마냐? 자산보다 훨씬 많아요. 439조 원입니다. 자, 거의 뭐 100조 이상 부채가 훨씬 더 많고, 여기에 한 해 순손실이 거의 23조 원. 이거는 회생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자산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가 감가상각이에요. 대부분 다 1조 4천억 위안, 뭐 이 정도가, 대부분 200조 정도가 아파트 단지 가격이 이렇게 계속 많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하면서 뻥튀기 됐던 자산이 다 쪼그라다 내린 거죠. 자, 이제 얘네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데 여러분 돈 빌려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미준공 아파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다 공사장이 지금 터버렸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순손실은 계속 되겠죠. 이거 다 빚이고 부채니까. 그리고 보유 부동산들, 갖고 있던 뭐 사용권 이런 거 지금 급락해서 자산 가격은 앞으로 추가로 하락할 거고, 얘네가 회생할 가능성은 뭐 거의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정부도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돈으로 떼어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헝다그룹은 이미 올해 2023년이죠. 3월 21일에 이렇게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완다, 헝다, 비구이안 이렇게 규모가 큰 민간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전부 살려줄까?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없다. 왜냐면 헝다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부동산 신탁사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신탁회사는 뭐 하는 애들이냐? 기업 및 부유층이죠. 얘네들의 자금을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하는데, 특히 비구이완, 완다 뭐 이런 친구들, 헝다 이런 친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많이 꿔줬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준 거예요. 이런 상품을 많이 판매했었는데,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게 전부 다 연쇄적으로 디폴트가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중릉, 중신, 중성, 뭐 우광신탁 이런 다수 신탁사들이 지금 비슷한 상품을 팔았다가 디폴트가 다 연쇄적으로 나게 생겼다. 이게 뭐 거의 예전에 금융위기 때 뭐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켰는데, 여기에 돈 빌려준 애들까지도 다 한 방에 가는, 자, 뭔가 그런 금융위기의 그런 향기가 뭔가 좀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잘못 처리하면은 정말 디폴트 제대로 오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자,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회의에서 뭐라 그랬냐? 2016년부터 집은 이제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집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강력하게 막 때렸거든요. 집 투자 못하게. 근데 그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다. 투자를 해라. 하면서 일단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갖은 대책들을 다 내놓고 있어요. 후커우라고 호적제도, 요게 있어야지만 뭐 거기 도시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도시에 집을 사고 뭐 하고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것도 완화를 시켜줘서 집을 좀 사라. 시골 사람들 돈 있으면. 대도시의 구매 제한을 막 해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 금리, 이거를 또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주면서 집을 사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서면은 모든 게 해결되겠다 하고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잘 될지는 잘 몰라요. 일단 월가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 지금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쉽게 다시 또 부동산 시장에 열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뭐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국영 부동산 업체들이 나서서 지금 뭐 비구이안도 그렇고 완다도 그렇고,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면 요거를 그냥 다 나눠 먹기 해가지고 조금씩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다 떼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자,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면 2022년에 헝다가 망가질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국영 부동산 기업들이 헝다를 다 쪼개가지고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부실이 다 이렇게 나눠 가지니까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냐? 그랬는데, 문제는 국영 부동산 기업들도 자금 여력이 딸려요. 얘네들도 디폴트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헝다를 인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헝다의 주가가 이렇게 내리꽂고 올해 이렇게 거래 정지까지 된 이유가, 국영 부동산들도 워낙에 자금난이 심하고, 우리 정부조차도
이런 기업들 부동산 손실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섣부르게 자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살려내기도 쉽지 않고,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GDP가 거의 4분의 1이 부동산과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거 뭐 중국 정부가 미친 척하고 막 돈 풀기 해가지고 나선다 그러면 뭐 해결될 수도 있겠죠. 공기업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뭐 매수하고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조정이 돼야 정부에서도 적당한 가격에 뭐 이런 거 인수하지,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에 다 인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뭐 중국 정부가 나서도 부동산 가격은 좀 떨어져야 되고, 그 외에 뭐 중국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어쨌든 부동산과 연관된 이런 금융권의 문제, 얘들 상품에 투자했던 이런 신탁 문제도 같이 터질 수 있어서 이건 진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게 내관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모르고 정말 부동산 부채 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예요. 자, 그런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 투자자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고 뭐 돈이 안 돌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잖아요.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너무 비싸죠. 지금 뭐 주식시장도 너무 비싸고, 버블이 어느 정도 붕괴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계속.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우리는 다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뻥 터져서 뭐 폭락을 하면 솔직히 뭐 저가에 쓸어 담으면 되고 현금이 있으니까, 이게 뭐 문제가 안 터지고 이렇게 넘어간다, 뭐 그러면 그냥 좀 기다리면 되고 이러면 되는 문제예요.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쉽게 어떻게 단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뭐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거다, 지금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문제도 아니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이 중국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다, 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 우리 뭐 폭락하면 쓸어 담아야 되겠죠. 어쨌든 글로벌 위기로 번진다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정말 간헐적으로 가끔 계십니다. 제가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제대로 소통합니다. 한 달 교육을 제가 좀 진행을 해드리고, 여기서도 뭐 소통을 제대로 하는 거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과 거기에 속해서 함께 산업 사이클에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공개된 영상에서는 하기 어려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의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된다 하시면은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